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금 수지 측정하고요. 투자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데 투자론이라서 그래도 좀 잘 열심히 슬기롭게 극복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페이지는 269쪽을 펴시면 됩니다. 269쪽. 269쪽. 현금 수지 측정이고요.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는데 소득이득은 운영, 영업을 통해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요거 계산하는 과정이 영업현금 흐름 계산이고 10단계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했던 게 영업현금 흐름 10단계고요. 혹시 자본이득이란 건 뭐냐면 처분할 때 생기는 수익이에요. 요건 매각현금 흐름인데 이건 7단계입니다. 매매, 순미, 세자세 이렇게 해서 7단계인데 압도적으로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태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때리면 가능총소득이 나옵니다. 가능총소득은 실제로 못 버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공실 및 불량부채 때문에 그거 빼고 주차장 수입, 자판기 수입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이걸 기타 소득, 동요 하나 기억하세요. 기타 소득을 영업 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 유효총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 경비를 차감해 줍니다. 경비 빠지기 전까지는 총수익, 경비 빠지고 나면 순수익이 됩니다.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영업 경비를 빼면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데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요. 원금 있어요? 이자 있어요? 그렇게 물으면요. 둘 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월부금 그러기도 하고요. 저당 지불액 그러기도 하고요. 혹시 원금과 이자가 떨어져 있거든요. 원금에다 이자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에는 원금 있어요? 이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합니다. 그럼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흐름이 나오고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유일한 세금은 소득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영업하기 때문에 영업소득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는 뒤에 가시면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두 가지만 더 공부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영업 경비를 공부해 볼 겁니다. 어떤 게 영업 경비고 어떤 게 경비가 아닐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한 장을 넘겨 보실래요? 한 장을 넘겨 보시면 표로 나올 겁니다. 표에 보시니까 포함 항목 그래서 건물 유지 수선비, 유지 수선비는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는 여러분들 경비 처리합니다.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들은 경비 처리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료 대표적인 경비이고요. 각종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광고비 이런 유틸리티 비용들을 전부 다 경비 처리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는데 누가 경비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가 경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경비가 아닌 것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경비 아닌 것들을 제목을 쭉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 대손충당금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자본적 지출, 개인 업무비 이런 것들은 경비가 아닌데 지금부터 왜 경비 아니라고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 건데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아까 제가 영업 경비 처리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빠진다 그랬어요. 경비 처리되면 어떻게 된다? 빠진다. 그런데 그 위에 공시밀 불량부채는 뺐어요, 안 뺐어요? 뺐죠. 공시밀 대손주당금 뺐죠. 얘를 경비로 잡아버리면 위에서 한번 빼고 앞 한 번 더 빼고 이거 공시밀 불량부채만 경비 처리해서 두 번 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공시밀 불량부채는 영업 경비가 아닌 거예요. 왜요? 뺐으니까 하시면 돼요. 뺐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시작.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는 경비로 잡으면 안 되죠. 앞으로 말 거니까 뺄 거니까 뺄 건데 또 경비로 잡아서 두 번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뭐예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는 앞으로 말 거니까 뺄 거니까 경비로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어떤 게 경비냐면요. 가치가 유지되는 것까지만 경비예요.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은 경비로 안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엘리베이터를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면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증가됩니까?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원래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했었잖아.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은 그건 대표적인 경비예요. 가치가 뭐 되는 건 유지되는 건 경비예요. 근데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 걔는 경비를 안 잡아줍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가 한 개 있는 부동산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아니면 증축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되어 버립니다. 현저하게. 그러면 이거는 경비로 안 잡아줍니다.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가치가 뭐 되는 것만 지출? 유지되는 것만 지출.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경비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개인적으로 자기 뭐 택시 타고 다니고 했던 업무비를 경비로 잡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개인 업무비도 경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배웠는데 감가상각비, 이게 회계학과 좀 달라요. 부동산 학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세금 계산할 때 공지해 줍니다. 뭐 할 때? 세금 계산할 때. 그럼 세금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뭐 할 거니까, 빠질 거니까 경비로 잡아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 아닌 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및 대손충당금은 경비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뺐으니까, 위에서 뺐으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나 소득세 법인세는 경비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뺄 거니까. 아까 방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앞으로 뭐 계산할 때, 소득세 계산할 때 뭐 할 거니까? 뺄 거니까 경비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경비가 맞는데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뭐라 그랬죠? 자본적 지출. 이건 경비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던 업무비를 경비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비인 거 아닌 거를 지금 제가 암기할 시간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OX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느낌상 경비라고 생각되시면 O 하시고 경비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X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말고. 유지수선비. 걔는 경비예요. 자본적 지출. 걔는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경비가 아닙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 걔는 뺐으니까 경비가 아닙니다. 화재보험료. 걔는 경비입니다. 걔는 경비예요. 부채 서비스액. X. 걔는 앞으로 뺄 거니까 경비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재산세.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는 조세인 재산세는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X. 나중에 그거는 세전에서 뺄 거니까 경비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걔는 경비가 아닙니다. 세금 계산할 때 뺄 거니까. 각종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 걔는 경비가 맞습니다. 개인 업무비. X. 걔는 경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아마 암기할 시간도 드리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초심보다는 뒷심,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시험은 언제 중요하냐면 7, 8, 9, 10월 달이 중요합니다. 후반부에.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초반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시금을 전폐하고 공부합니다. 예? 그러다가 한 7, 8월 달에 병을 얻어가지고 9월 달, 10월 달에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초반부에는 공부를 좀 적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게 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힘을 비추겠다가 나중에 쓰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공부가 증가해야 되지. 후반부로 갈수록 공부가 감소하면 안 돼요.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후반부로 갈수록 뭐가요? 공부가 감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뭐 하면 안 돼요? 공부 감소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면 안 되는 게 자꾸 자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개 많이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 많이 자도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공부 감소하면 안 되고요. 개 많이 자면 안 되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4시간 수업인데 3시간 주무시고 가시는 분이 계셔. 집에 잠이 안 오지. 공부 감소하면 안 되고 개 많이 자면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공실 및 불량부채, 대손충당금입니다. 그다음 부채 서비스세,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자본적 지출, 개인 업무비 이런 것들은 경비가 아니고 나머지는 경비다. 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불포함되는 것은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영업소득세 계산 한번 해볼 건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영업소득세 계산은 순영업소득부터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전현금 수지부터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왼쪽에 있는 순영업소득 계산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세전현금 수지부터 계산하는 방법은 시험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부터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요. 일단 순대라는 걸 더해요. 이감이란 걸 빼고요. 세율이란 걸 곱합니다. 3단계를 다 거칩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합니다. 간혹 이제 쌤 이제 대체충당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대체충당금은 여기에 뭐 에어컨 같은 거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해서 적립한 금액을 말하는 건데 요거는요 유효총소득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나중에 감가상각 처리를 합니다. 감가상각 처리를 하지. 여기서 실제로 경비로 세금 계산할 때 공제 항목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체충당금이 뭔지 몰라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단 한 번도 대체충당금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대는 많은데 다른데 대체충당금이 시험에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그럼 순영업소득에다가 이감만 빼면 돼요. 그냥 대체충당금이 있으면 많은데 다른데 시험에 나온 적이 몇 번? 0번. 0번. 그러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체충당금 이런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순대는 많다, 다 한다, 이감은 많다, 뺀다, 세율은 많다, 곱한다. 근데 혹시 딱 한 번 감정평가사 시험에 세전현금 수지 가지고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때는 더하는 게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입니다. 세대원까지를 더해요. 뭐까지를 더해요? 세대원. 값만 빼요. 뭐만 빼요? 값만. 그리고 똑같이 세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랑 이렇게 구했을 때 답이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무조건 똑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택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주택 세대원 그러거든요. 세대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대원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세 개 한꺼번에 더해준다 이렇게 암기해 버리세요. 세대원은 뭐하고 더하고 값만 빼고 세율을 곱할 건데 아마 오른쪽 걸 써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순영업소득부터 영업소득세 구하는 방법 순대하고 더하고 이감은 빼고 세율은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이번에는 저랑 뭐를 좀 보실 거냐면 교재 페이지 27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272쪽에 이번에는 부동산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매각할 거예요. 팔아먹을 거예요. 자, 그럼 매각 현금 흐름 계산하는 과정 역시 몇 단계가 있냐면 7단계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팔아먹으면요. 매매 계약서에 얼마 주고 팔았다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도 가격이라 그래요.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총수익 개념이에요. 총매각 대금. 계약서에 팔아먹었다고 쓰는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매도 가격은 총수익 개념이니까 부동산 팔아먹을 때도 경비가 들어와요. 그죠? 대표적인 경비가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같은 게 대표적인 경비예요. 매도 경비라 그래요. 어쨌든 이게 총수익 개념이니까 매도 경비가 빠지면 순매도 가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얘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요.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인 부채 서비스를 갚는 게 아니라 처분 시점에서 남아있는 돈을 싹 다 갚아줘야 됩니다. 처분 시점에서 나는 이제 이 부동산과 이별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처분 시점에서 남아있는 돈 싹 다를 미상환 저당 잔금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미상환 저당 잔금. 세전 지분 복귀액. 이번에는 복귀액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처분을 통한 이득이 자본이득인데 처분을 통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자본이득세라고 합니다. 근데 자본이득세도 소득세예요. 이걸 갖다가 세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양도소득세라 그래요.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랑 매매순미 세자세 한번 해볼 테니까 저 보고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쓰는 금액이 뭐죠? 매도가액 또는 총매각대금이라 그래요. 중개보수 내야죠. 매도경비. 그러면 드디어 어쨌든 경비가 빠지면 순수익이거든. 뭐? 순매도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처분 시점에서 남아있는 돈 싹 다 미상환 저당 잔금을 털어요.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 복귀액이란 말을 써요. 여기서 무슨 세?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가 뭐라 했어요? 양도소득세. 항상 여러분들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유일한 세금은 소득세예요. 아까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를 구분하는 세금은 영업소득세였고 세전 지분 복귀액과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분하는 세금은 뭐였어요? 양도소득세. 근데 그걸 갖다가 양도소득세라는 말을 우리가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혹시 자본이득세가 나와도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라 그러고요. 법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4.3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매매순미 세자세. 다시 매매순미 세자세. 이렇게 그러면 저 고개 들어 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 줄 좀 바라봐 주세요. 영업현금 흐름이 있고요. 오케이. 매각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오케이. 출발합니다. 자,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와요.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이제 알죠 이거? 순영업소득에서 뭘 차감하면 부채 서비스세. 부채 서비스에게는 원금 있어요? 이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고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그러면 세후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번에 부동산 팔아먹을게요. 부동산 팔아먹으면 매도가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매도가격. 이거는 이제 계약서에 쓰는 금액 총매각 대금입니다. 총매각 대금. 여기서 매도경비를 차감해요. 그러면 순매도가액이 나옵니다. 순매도가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 처분 시점에서 남아있는 돈을 싹 다 갚아요.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차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자본이득세예요. 예.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입니다. 그런데 이름하여 매매순미 세자세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요거 왼쪽 오른쪽이 빠지는 순서가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뭐 털어주냐면 제일 먼저 경비 털어줍니다. 두 번째가 부채 털어줍니다. 세 번째가 세금 털어줍니다. 경부세 순서로 털어줍니다. 경비 털고 부채 털고 세금 털고. 근데 이름이 약간 달라요. 영업할 때는 무슨 경비? 영업경비. 처분할 때는 무슨 경비? 매도경비. 영업할 때는 1년치 뭐요? 부채 서비스세. 처분할 때는요? 미상환 저당잔금. 영업할 때 세금은 무슨 소득세? 영업소득세. 처분할 때 소득은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비 털기 전에는 총수익이고요. 경비 털고 나면 순수익이고요. 부채 털고 나면 세전이고요. 세금 털고 나면 세후인데 얘도 이름만 살짝 달라요. 자, 갑니다. 얘는 유효 총소득이고요. 얘는 총매각 대금. 매도 가격이라고 해요. 얘는 순영업소득이고요. 얘는 순매도가액이라고 해요. 얘는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흐름이라고 하고요. 얘는 세전지분 복귀액이라고 해요. 얘는 세후현금 수지, 얘는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소득은 딱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총소득이 있고 순소득이 있고 세전이 있고 세후 있는데 총소득에서 뭐 털면 경비 털면 순소득이 되고 순소득에서 부채 털면 세전이 되고 여기서 소득세라는 세금 털면 세후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을 가공기 유형순 무세형세 매매순미 세자세로 다 외워버렸고요. 하나만 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 문제 앞에다가 1분이라고 좀 써주시고요.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자,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임대주택의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인데 이와 관련해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요. 호당 임대료가 얼마인데? 600호인데 몇 호다? 40호다. 요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 600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2400이죠. 거기다가 0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왜냐면 40호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갑시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을 빼면 유효가 나오고요.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됩니다. 이때 지금 기타 소득은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기타 소득 하나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600 곱하기 40대리니까 2억 4천만 원이 가능 총소득입니다. 이거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공실 및 불량부채 때문에 못 벌어요. 그게 몇 퍼? 10퍼. 10퍼는 2,400 맞습니까? 그럼 얘가 2억 1,600이 되겠지. 맞아요? 예. 영업경비가 운영비용이 영업경비예요. 운영비용. 이게 얼마요? 1,600. 그럼 순영소득 얼마? 2억 되겠네. 부채 서비스액이 제가 뭐라 그랬죠? 월리금. 부채 서비스액이 월리금이라고 알아야 돼. 여기 보니까 월리금 상한액 보입니까? 그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얼마? 9천. 그러면 세전현금으로 얼마? 1억 1,0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는 뭐만 구하면
영업소득세만 구하면 세후현금으로 구하는 건 시간 문제다, 그지? 근데 영업소득세 구하는 3종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순대 다 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하고. 근데 순영업소득이 지금 얼마냐면 2억이거든요. 근데 대체충납금은 제가 시험에 준댔어요, 안 준댔어요? 안 준댔죠. 됐고. 이감. 이자가 얼마고요? 2천. 감가상각비가 1,0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감이 3천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감은 뺀다면서 2천하고 1천 빼야 되니까 3천 빠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얼마? 1억 7천. 1억 7천만 원에서 세율이 몇 프로냐면 30%가 됩니다. 소득세율 30% 맞습니까? 여러분들 계산기만 꺼내볼래요? 계산기만 꺼내서 1억 7천만 원을 다 때려보세요. 1억 7천만 원을 다 때려보세요. 연습하시는 거야. 때렸어? 곱하기 30% 때려주세요. 그럼 계산기에 5,100만 원이 들 겁니다. 떴어요? 예. 그럼 1억 1천만 원에다가 5,100만 원이라는 영업소득세를 빼니까 5,900만 원이라는 세후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총소득은 2억 1,600이다. 맞아요? 예. 순영업소득은 2억이다. 맞아요? 세전은 1억 1,000이다. 맞아요? 영업소득세는 5천이다. 아니다. 5천. 100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세후현금 수지는 5,900이다. 5,900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처음에는 1분 안에 안 돼요. 처음에는 1분 안에 안 되는데 요거 1분 안에 만약에 푸시면 남들보다 항상 2.5점은 더 나와요. 요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되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1분 안에 풀어? 이런 분이 계시고 쌤 진짜 이거 1분 안에 풀 수 있습니까? 그럼 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고 두 부류로 나눠져요. 연습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1분 안에 푼다니까.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이거 제낀다니까. 제끼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아씨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분 안에 풀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공기 유용선 부수행세를 세로로 깔고 특히 영업소득세는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한다라는 거 철저하게 연습하셔서 이런 문제를 1분 안에 막 풀어내실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차이예요. 요걸 1분 안에 푸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자꾸 이렇게 쌓여요. 이런 게. 자꾸 쌓이면서 결국 합격자고 불합격자고는 실력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제가 이런 걸 연습하라고 했을 때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과 에이 뭐 연습이야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책을 넘기시면 274로 갑니다. 274. 자, 드디어 이제 부동산 투자론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란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진짜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공식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봐도 공식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힘드실 거예요. 각오하세요. 각오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와르르 많이들 무너져 내려 버리는데, 저는 이거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여러분들 독한 마음 먹고요. 저랑 함께 오늘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한번 끝장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머리를 총명하게 하신 다음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눈이 좀 크게 떴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작아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귀를 약간 더 쫑긋 세워주세요. 머리를 총명하게 하시고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DCF법이 있고요. 어림셈법이 있고요. 비율 분석법이 있는데 요거 제가 383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 중에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할인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비할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기법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과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인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간 가치 고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결론만.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일단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밖에 없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더라 못하더라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번엔 세부사항입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종류가 또다시 3개.
어림셈법은 종류가 2개, 비율분석법은 종류가 6개 있습니다. 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3개, 어림셈법 2개, 비율분석법 6개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암기할 때 술래지 이렇게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술래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술래지 이렇게 암기하세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뭐지? 술래지. 어림세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어림세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암기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제 이름은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은 승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구 사이예요. 길 가다가 우연치 않게 친구 승수를 만난 거야. 반가워, 반가워. 반갑지? 그래서 인사하는 겁니다. 오! 승수!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뭐라고요? 오! 승수! 오! 승수! 이렇게 승수. 길 가다 친구 승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어림세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기법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 있는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뭐지? 술래지 기억하시고요. 어림세법은 승수, 비율분석법은 자 따라합니다. 대부, 부채, 총령, 대부부채 총령 6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부채 총령, 대부부채 총령 6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 있는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뭐지? 술래지 이렇게. 어림셈법은 승수 이렇게. 비율분석법은 대부, 부채, 총령. 저는 여러분들 역도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도. 자, 제 입에서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떴어. 그럼 이게 무슨 법이야?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입니다. 제 입에서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떴어. 얘는 무슨 법이야? 어림셈법이야. 제 입에서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행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이 뜹니다. 그럼 이건 무슨 법이다? 비율분석법. 이걸 못하시면요, 나중에 이렇게 내가 자꾸 부채감당률을 틀려. 부채감당률을 틀리는데 얘가 비율분석법이라는 걸 몰라. 얘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맨날 수익성 지수법에 헷갈려. 근데 그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걸 모르면 곤란합니다. 내가 자꾸 승수가 4개 있거든요. 또다시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승수, 세후 승수를 자꾸 틀리는데 승수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이라는 걸 몰라서는 많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 파트에서 점수가 나오는 이유는 체계가 머릿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 페이지에 오랫동안 머물러도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3가지가 있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 있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술래지, 어림셈법은 승수, 비율분석법은 대부, 부채, 총령입니다. 우리 부동산하고 통틀어서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3개밖에 없나?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의 할인현금 수지분석법과 회수기간법이라는 거 있거든요. 회수기간법은 뭐냐면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따지는 기법입니다. 근데 그때 회수기간법의 종류가 2가지가 있거든. 단순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고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회수기간법은 제목 보셔도 아시겠지만 시간 가치를 고려 못해요. 그런데 현가회수기간법이란 건 뭐냐면 1년 후에 발생되는 돈을 현재 가치로 땡기고요. 2년 후에 발생되는 가치도 현재 가치로 다 땡긴 다음에 실제로 현재 가치로 다 땡겨놓고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얘도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하고 통틀어서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3 플러스 1로 4개를 딱 암기할 겁니다. 몇 플러스 몇? 3 플러스 1. 그래서 요 밑에 내려가니까 우리 부동산하고 통틀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3 플러스 1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누구랑? 술래지랑. 회수기간법 중에서 무슨 회수기간법? 현가회수기간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회수기간법은 안 되냐면요, 그냥 회수기간법 틀려요. 단순회수기간법 절단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앞에 현가를 붙인 현가회수기간법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부동산을 통틀어서 시간가치 고려하는 건 4개는 어떻게 공부하기로 시작? 술래지, 현가 이렇게.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의 현가회수기간법.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부동산 학교를 공부하면서 누가 시간 가치 고려하고 누가 시간 가치 고려 못하는지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몇 개? 4개. 나머지는 다 시간 가치 고려 못해.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승수법 시간 가치 고려해요? 못해요? 못해요. 수익률법 시간 가치 고려 못해요. 대부부채 총령 시간 가치 고려 못해요.
회계적 잉여율법 뭔지 몰라도 걔는 시간가치 고려 못해요. 시간가치 고려하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순례지연가, 순례지연가,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에 현가수기간법 정도만 시간가치 고려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이번엔 그러면 저는 본격적으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을 볼 건데,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할인을 하기 때문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얘는 수익이 발생되면 매기간 여러 해 수익을 다 봅니다. 그리고 얘는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과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시간 가치도 고려하고요.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자꾸 막 고려한대. 막. 자, 시간 가치 고려해요? 고려해요? 한 해 봐요? 여러 해 봐요? 여러 해. 운영만 해요? 처분도 해요? 처분도. 그러니까 모든 수익을 다 고려한다라는 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상당히 우수한 방법인데, 오늘은 좀 더 직관적으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시험에 나오는 그 문장, 단어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풀고 오늘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마무리할 건데, 일단 잘 보시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할인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현금 수지 분석법이 돼요. 현금 수지 분석법. 그런데 수지라는 표현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수입하고 지출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수입은 들어오는 돈이고요. 지출은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 이걸 갖다가 요즘 학자들은 뭐라 부르냐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을 현금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써요. 흐름. 그래서 최근에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이런 표현 대신에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말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지하고 흐름은 동의어니까 제입에서 세전현금 수지 동의어 뭐죠?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수지 동의어 뭐예요? 세후현금 흐름.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동의어는 뭐예요?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입니다.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을 썼는데 얼마 썼는지 아세요? 2천만 원 썼어요. 2천만 원 썼어요. 수입은 얼마 발생했냐면 1억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천만 원 지출해서 1억의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됐다고요. 그러면 수익이 커요, 지출이 커요? 이렇게 제가 물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셔야 되면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 1억이 수입인데 크지 않나?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출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현재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현가라고 해요. 하지만 수익은 반드시 미래 발생해요. 우리 용어는 내가라고 얘기를 해요. 한 놈이 뭐이고? 내가이고, 한 놈이 뭐일 때? 현가일 때는요. 숫자만 보고 누가 크다, 누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행동은 상당히 베리 덴저러스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하네. 아무튼 베리 덴저러스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놈이 지출 언제 이루어지죠? 현재, 현가. 수익은 언제 발생하죠? 미래, 내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이죠. 우리 소원은 통일이죠. 몰라요? 우리의 소원은 요즘 이런 노래 모르나?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시키겠습니다. 얘는 냅둬요. 현가니까. 얘는 원래 뭔데? 내가인데 내가를 촌스럽게 현가로 땡겨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할인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할인. 참고로 얘가 언제 1억이냐면요. 21년 후에 1억이에요. 지금 1억 버는 게 아니고 21년 후에 1억 버는 거야. 참고로 21년 후에 1억을 이자율 8%로 현지 가치로 땡기면요. 한 1,800 정도 됩니다. 얼마요? 1,800. 1,800. 그럼 이제 할인해버리니까 얘가 뭐가 되었어요? 이제 뭐가 되었어요? 현가가 됐잖아. 원래는 뭐였는데? 내가였는데 얘는 뭐였기 때문에? 할인했기 때문에. 그럼 얘도 뭐고요? 현가고 얘도 현가죠. 이런 짓을 뭐라 부르냐면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가치를 뭐 한다? 고려한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시간 가치 고려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이가 별로 없어요. 시간 가치 고려한다는 말은 통일시킨단 말이에요. 통일. 어떻게? 현가로. 둘 다 뭘로? 현가로. 그러면 지출은 할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쟤는 원래 현가니까. 수입은 뭔데? 내가인데 걔를 뭐해서? 할인해서 현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커요? 지출이 커요? 예? 지출이 커요.
말할 수 없다는 아까 말할 수 없는 거고, 이제는 아이 뭐 말만은 말할 수 없대. 아까는 이제 한 놈이 내과고 한 놈이 현과니까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둘 다 현과니까 왜 지출이 크다고 말을 못해? 왜? 저지출이 내 지출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지출이 2천이고 수익이 1,800이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2천만 원 써서 1,800만 원 버는 사업에 투자를 할 뻔하셨다고요. 근데 시간 가치를 고려해 보니까 둘 다 현가로 통일시켜 놓고 보니까 누가 크다, 누가 작다 판단할 수가 있게 되었지. 이걸 갖다 우리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길잖아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여러분들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요. 그 민법은 말이 아무리 길어도 쓰더라고. 단어가 아무리 길어도 쓰더라고. 개론은요, 다 줄입니다. 그러니까 말 길면 미래 가치, 내가 두 글자 줄여버립니다. 현재 가치, 현가 줄여버립니다. 다 줄여버립니다. 그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할인을 영어로 디스카운트라 그래요. 현금은 영어로 캐시라고 합니다. 수지는 영어로 아까 플로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DCF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메서드라고 해서 우리는 DCF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DCF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요, 시간 가치 고려했어요, 못했어요? 했고요. 시간 가치 고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통일시킨다는 뜻이에요. 둘 다 뭘로? 현가로.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이제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수입도 뭐고요? 현가고요. 지출도 뭐예요? 현가예요. 뭐 했으니까? 할인했으니까, 통일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때 수입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빼는 방법. 빼는 방법을 갖다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순현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는 입이 클 때 투자해요? 출이 클 때 투자해요? 입이 클 때 투자해야지. 그럼 입에서 출 빼고 뭐 해야 투자하냐면 남아야 투자하는 겁니다. 남는다는 것은 뭐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가 얼마죠? 0. 그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있어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 수익률. 근데 세상의 모든 수익률은요, 최소 수익률 개념인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클 때 투자한다?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입의 현가를 지출 현가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 나누는 방법. 나누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성 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뭐가 있는데? 순, 내, 지가 있는데,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는 게 무슨 법? 순현가법. 같게 만드는 게 무슨 법? 내부 수익률법. 나눠버리는 게 무슨 법? 수익성 지수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할 필요합니다. 암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뺄 수도 있어요? 같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눌 수도 있냐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이거 제 초등학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초등학교 우리 제 3학년 때인가 우리 동네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당시에 이제 비비탄을 넣어서 이렇게 총 이렇게 쏘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막 이렇게 총싸움하고 막 그랬어요. 비비탄 넣어서 이렇게 알 넣어서 총 쏘고 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없으면 친구들이랑 못 놀았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사줬어요. 위험하다고. 비비탄 총 그런 건 위험해서 안 사줬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친구들이 못 논다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요, 아빠 지갑에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 지갑에서 돈을 빼면 엄마는 금방 합니다. 아빠 지갑에서 돈을 1,000원을 뺍니다. 아빠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빠 절대로 모릅니다. 그 좀 간이 커져가지고 3,000원 뺍니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총이 4,500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을 하나 샀습니다. 사서 이제 가지고 놀았지. 근데 사람이 참 범행이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말고 18,000원짜리 레밍턴이라고 이제 이렇게 당겨서 또 총을 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건 좀 약간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게 갖고 싶어서 이제 10,000원 빼고 하다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지금도 아버지 기억 못 하시더라고. 아버지 기억 못 하시던데. 그래 갖다가 이제 제가 총을 어디다 보관했었냐면 집에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 갖다가 우리 뭐 이렇게 동네 무슨 아지트 같은 데가 좀 있었어요. 돌 이렇게 있고 한데 거기다가 제가 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뭐 샀냐? 총 샀다. 그래서 맞았지, 일단 많이 맞고. 총은 어디 있느냐? 모른다.
모른다 하고 총 끝까지 안 물었어요. 네, 그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한테 끝까지 안 물었어. 아무튼 아빠 입장에서 좀 이상했겠죠. 지갑에 계속 이렇게 돈이 뭐 1,000원씩 3,000원씩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누가 지갑에서 내 돈을 빼갔나?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갑에서 내 돈을 빼갔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갑에서 내 돈을 빼갔나? 아니죠. 입에서 추를 빼갔나? 맞습니다. 입에서 추를 빼갔나? 맞습니다. 입에서 추를 빼는 건 무슨 법이고요? 소년가 법이고요. 입과 추를 같게 만드는 건 무슨 법이고요? 내부순율법이고요. 입에서 추를 나누는 건 무슨 법이에요?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수년가 근방에는 무조건 0이 있고요. 수익성 지수 근방에는 무조건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가 근방에는 무조건 뭐가 있고 0. 수익성 지수 근방에는 뭐요? 1이 있습니다. 순영 지수 1로 암기합니다. 순영 지수 1. 순영 지수 1. 수년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수년가랑 누구랑 비교하고? 0과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한다. 순. 지수? 순?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부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한가와 지출의 한가를 어떻게 만드는 거? 같게 만드는 거. 같게 만드는 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같게 만드는 게. 근데 쫄지 마시고 같게 만들어 보지 뭐. 그럼 얘가 1,000. 얘도 얼마? 1,000. 이게 같게 만드는 거 아닌가? 맞잖아. 자, 그럼 같아지면 1,000 빼기 1,000 얼마야? 0이겠지 뭐. 1,000 나누기 1,000 얼마예요? 1이겠지 뭐.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수입의 한가와 지출의 한가를 같게 만든다 해도 되지만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라고 하셔도 돼요. 뭐로 만든다? 0. 수익성 지수를 뭘로 만든다? 1로 만든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같은 말인데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년가표는 꼭 누가 나오고요? 0이 나오고 수익성 지수표는 반드시 1이 나옵니다. 수년가 반경 3cm 안에 1이 보이거든 즉시 사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경우 없습니다. 수익성 지수 반경 3cm 안에 0이 보이거든 즉시 사살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지수는 무조건 1과 수년가는 무조건 0과입니다. 주관식으로 얘기하세요. 주관식으로 얘기하세요. 내부 수익률이란 수입의 한가와 지출의 한가를 어떻게 만든다? 같게 만든다.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할까요? 이번에는 수익성 지수. 중요합니다. 자, 수익성 지수는요. 표현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얘는요. 수입의 한가를 지출의 한가로 나눈 값입니다. 지출의 한가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눈이란 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순서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를요? 입을요. 뭘로? 출로 나눈 값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안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요거 A분의 B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A분의 B.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B를 A로 나눈 값. 뭐라고요? B를 A로 나눈 값. 또 따라해봐. A에 대한 B. 그 대안 앞에 있는 말은 분모로 갑니다. 대안 앞에 있는 말은 어디로 간다? 분모. 그럼 혹시 수익성 지수를 나눈 값으로 얘기한다면 입을 출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하시면 되지만 대안이란 말을 쓸 때는요. 출에 대한 입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출에 대한 입. 한 번 더. 수익성 지수는 뭐를 뭐로 나눈 값이요? 입을 출로 나눈 값. 대안이란 말을 쓸 때는 뭐에 대한 뭐? 출에 대한 입. 그래서 앞으로 저랑 같이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신 분들은요. 수익성 지수가 시험에 딱 뜨면 시험지에다 딱 쓰는 거야. 위에 뭐 쓰고 입 쓰고 밑에 뭐 쓴다. 출 딱 쓰고 문제 푸는 겁니다. 자, 뭐를 뭐로 나눈 값 시작. 입을 출로 나눈 값. 자, 뭐에 대한 뭐 시작. 출에 대한 입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일로 오실래요? 방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투자 채택이란 말 한번 써볼게요. 투자 채택이요. 투자 채택. 자, 방금 수년가는 뭐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랬어요? 0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클 때?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할인율과 재투자율입니다. 이거는 살짝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결론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자, 수년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지수법 모두 다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입니다. 할인하려 그러면 할인율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미래가치를 현재에서 땡겨올 때. 이때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요구승률을 사용하고요. 수익성지수법에서도 할인율로 요구승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부승률법은 할인율로 내부승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쌤, 어떨 때는 내부승률은 요구승률과 비교한다고 하지 않았나? 예, 맞아요. 어떨 때는 또 내부승률이 내부승률이라고 하고, 예, 맞아요. 수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나? 예, 맞아요. 근데 수년가는 할인율로 요구승률을 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어떨 때 투자합니까?를 물었을 때와 할인율로 뭘 사용합니까? 물었을 때 대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가보자. 수년가는 뭐보다 클 때 투자? 0보다 클 때 투자. 내부승률은? 요구승률보다 클 때 투자.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 끝. 자, 수년가법 할인합니까? 수익성 지수법과 내부승률법도 할인하고 할인하려면 할인율이라는 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할인율로 뭘 쓰고 요구승률을 쓰고 내부승률법은 할인율로 내부승률 그 자체를 써버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재투자율이 뭔지는 저기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에 좀 어려워.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살 때 지출해야 안 해요. 하지. 그리고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처분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투자 기간 중에 부동산 유지 수선하기 위해서 지출 한 번 더 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고 증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지출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 기간 중에 처음에 한 지출 말고 한 번 더 지출하는 것을 재투자한다 그래요. 뭐 한다? 재투자. 지출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 이걸 재투자할 때 그때 사람들 수익률 계산하고 투자할 거거든. 그때 수익률을 재투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면 시험에서는 뭘 묻냐면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만 묻는다니까. 내부승률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이것만 묻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물으면 대답 한번 해봐야 되겠다. 수년가는 뭐보다 클 때 투자하다가 0보다 클 때 투자하다가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는 뭘 사용한다? 요구승률을 사용합니다. 내부승률은 뭐보다 클 때 투자하다가 요구승률보다 클 때 투자하다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은 뭘 사용한다? 내부승률을 사용한다. 요거 구분 못하시면요 1년 내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곤란을 겪습니다.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수년가는 어떨 때 0이랬다가 어떨 때 요구승률이랬다가 내부승률 어떨 때는 요구승률이랬다가 어떨 때는 내부승률이랬다가 우리 개론성은 일관성이 참 없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머리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 뭘 묻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투자 결정은 수년간에 0보다 클 때, 내부 승률은 요구 승률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는요, 수년가법의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요구 승률을 사용하고, 내부 승률법에서는 내부 승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년가법 이놈이 내부승률법 이놈보다 좀 더 우월하고 합리적이란 말을 쓰거든요. 합리적인 이유가 4개쯤 되는데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자, 수년가법이 있고 내부승률법이 있는데 일단 방금 했던 거 할인율 또는 재투자율. 자, 할인율이나 재투자율이 수년가법에서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요구승률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내부승률법에서는 뭐냐면 내부승률을 사용하는데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는요 요구승률을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뭐 이유는 나중에 밝혀드리고요. 부의 극대화. 수년가법은 부의 극대화가 됩니다. 내부승률법은 부의 극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무슨 한자예요? 합이라는 한자예요. 이건 다한다, 가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수년가법은 합하는 게 돼요. 내부승률법은 안 돼요. 마지막 투자 판단. 수년가법은 언제나 투자 판단했을 때 투자가 쌉 가능하거든요. 내부승률법에서는 투자할 때 투자 판단이 불가능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게 중요합니다. 복수의 내부승률이 나와버리면 투자 판단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이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이해가 안 될 거야 처음에는. 근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갑시다. 자, 부의 극대화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부의 극대화는 남기만 남아봐 투자해버리겠어. 이거에 부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많이 남으면 부가 극대화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투자하면서 손이 뭐야? 많이 남기는 거요. 이거거든. 자, 보세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 수년가 20만 원이에요. B 수년가 180만 원이고요. 그러면
A에 투자하면 얼마 남는데? 20 남는데 B에 투자하면 180 남아요. 그러면 순형가법에 따라서 투자자 그러면 어디가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얘가 더 좋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에 따라서 순형가법에 따라서 B에 투자하면 무조건 많이 남는다? OX. 순형가가 크면 무조건 많이 남는 거다? OX. O. 맞아요. 순형가는 무조건 많이 남는 거예요. 순형가 20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순형가 180에 투자하는 게 어쨌든 많이 남는 거예요. 부가 극대화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내부 수익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편안하게 들으세요. 혹시 100만 원 지출해서 2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수익은 얼마지? 20만 원이지. 수익률 몇 프로? 20. 많이 어려워요? 자, 10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 수익을 얻었다고요. 수익률 몇 프로? 20%. 근데 B는 1000만 원 투자했대요. 수익률은 180만 원이고. 그러면 보세요. 얘는 얼마 벌었어요? 180. 근데 투자된 돈이 얼마라서? 1000만 원이라서 수익률은 몇 프로? 18%. 그럼 대답하세요. 수익률은 누가 더 높은데? A가 더 높잖아. A는 아까 얼마 남았다 그랬고 20 남았다 그랬고 B는 수익률은 조금 뭐하지만 낮지만 얼마 남았어요? 180. 근데 투자자들은 결정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많이 남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높은 것은 반드시 많이 남는 거다. OX.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형가가 크면 반드시 많이 남는 게 맞는데 내부 수익률이 높은 것은 반드시 많이 남는 것은 아니다. 그걸 부의 극대화라고 하거든. 순형가법은 부의 극대화가 된다. 내부 수익률법은 부의 극대화가 안 된다. 이번에는 따라하세요. 합, 플러스, 가산. 이것도 골 때립니다. 이거 정말 쉬운 건데 뭐 이해 못해요. 자, A 얼마 남았어? B 얼마 남았어? 근데 우리 앞에서 포트폴리오 배웠어 안 배웠어? 포트폴리오는 A에만 투자하는 거야? A, B 둘 다 투자하는 거야? 둘 다 투자 한번 해볼까요? 둘 다 투자하면 200 남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긴 뭘 안 돼요. 순형가 자 A에 투자했을 때 얼마 남았고요? 20 남았고요. B에 투자했을 때 180 남으면 그걸 합해가지고요. AB에 투자하면 200 남는다 그래도 돼요. 순형가법은 A의 순형가와 B의 순형가를 합치면 AB 전체 순형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내부 수익률은 잘 봐요. 몇 퍼? 20%? 몇 퍼? 18%? 두 개 더하면 38%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출되는 금액 얼마? 여기 지출되는 금액? 그럼 둘 다 지출되는 금액은? 많이 어렵구나. 100만 원 썼고 1000만 원 썼으면 둘 다 투자하면 1100만 원 들어갈 거 아니야. 얘는 얼마 벌었고? 20 벌었고 180 벌었으니까 200만 원 버는 거 아니야. 얼핏 계산해도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요. 개별 투자 내 순형가를 합하면 전체 내부 수익률법은요. 개별 투자 내 내부 수익률을 합하면 전체 투자 내 내부 수익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물으면 된다 안 된다 하세요. A 순형가하고 B 순형가하고 더하면 AB 전체 순형가가 됩니다. A 내부 수익률과 B 내부 수익률을 합하면 AB 전체 내부 수익률이 안 된다. 그럼 합되는 건 누구? 순형가법. 합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출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지출을 하고 여기서 수익 얻고 여기서 수익을 얻거든요. 지출을 할 때 내부 수익률이 얼마냐면 지금 12%예요. 요구 수익률은 10%고요. 근데 제가 아까 재투자란 말 얘기한 적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뭐를 하게 되면요. 지출 이렇게 하면요. 이걸 재투자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출할 때마다 내부 수익률이 바뀌어요. 얘는 8%? 얘는 내부 수익률이 15%?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지금 내부 수익률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잖아요. 이 3개 중에서 누구랑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부 수익률이 여러 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 수익률 몇 개 나왔다? 여러 개 나왔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복수의 뜻이 뭔지 알겠네, 그지? 이 복수는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그런 복수가 아니에요. 이 복수는 리벤지가 아니라고. 이 복수는 뭐냐면 on apple, apples 할 때 그 복수라고. 참나. 자, 다시 한번. 자, 이 복수는 원수를 갚는 복수예요. 여러 개라는 복수예요. 여러 개. 복수, 내부 수익률이 여러 개 나버리면 사실은 아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야 될지 투자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순형가법으로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한 내용 이거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외웁시다. 잘 보시고. 수년가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이 뭐였죠? 요구수익률이었습니다. 있는데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을 사용하는데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수년가법은 부의 극대화가 돼요. 내부수익률법은 부의 극대화가 안 돼요. 수년가법은 합하고 더하고 가산하는 게 돼요. 내부수익률법은 안 돼요. 수년가법은 0보다 크면 언제나 투자하면 돼요. 그냥 투자 판단이 언제나 쌉 가능한데 내부수익률은 지출할 때마다 내부수익률이 몇 개 생기기도 한다. 여러 개. 걔를 뭐라 부른다? 복수의 내부수익률. 복수가 생겨버리면 이 중에서 어떤 놈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해야 될지 투자 판단이 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 단일 투자안이라고 있어요. 단일 투자는 투자안이 한 개. 이것 우리는 독립적인 투자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투자안이 있습니다. 여러 투자는 당연히 여러 개가 되겠지. 이거라도 우리는 배타적인 투자안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단일 투자안, 한 개 투자안, 독립적인 투자안에서는 수년가법을 쓰든지 내부수익률법을 쓰든지 수익성 지수법을 쓰든지 결과치가 반드시 동일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 투자안,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요, 결과치가 동일할 수도 있고 또는 상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투자한 한 개일 때는 결과치가 반드시 동일한데 여러 개일 때는요, 결과치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상반될 수도 있다. 보여드릴게. 자, A 투자입니다. A 투자네. 자,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다 봐드릴게요. A 투자네. 수년가가 0보다 큰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럼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뭐 할 거고 클 거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뭐 할 거다 클 거다 하시면 돼요. 만약에 수년가가 0보다 작은 투자안이 있다. 그러면 내부는 요구보다 뭐 할 거고 작을 거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을 거예요. 만약에 수년가가 0인 투자안이 있다. 내부와 요구는 같을 거고 수익성 지수는 1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단일 투자안에서 투자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는요, 수년가법 쓰든 내부수익률법 쓰든 수익성 지수법 쓰든 결과치는 반드시 마다 똑같다. 그래서 여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 투자입니다. 자, 보세요. A, B, C, D. 자, 수년가는요, 여기 100이고요, 200이고요, 300이고요, 400이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D가 제일 좋아요 하시면 돼요. 뭐가 제일 좋아요? D. 근데 내부 수익률은요, 5%, 7%, 9%, 그리고 11%입니다. 누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D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안심하고 어디에 투자하면 돼요? D에 투자하면 돼요. 결과치가 뭐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골 때립니다. 자, 보세요. 얘 13%. 자, 아까 수년가는 제일 큰 게 누구였지? D였지. 근데 내부 수익률은 제일 큰 게 누구지? C지. C잖아. 결과치가 뭐지? 다르지. 수년가는 D가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부 수익률은 C가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때는 뭐 무시? 내부 수익률법 무시. 수년가법에 따라서 그냥 D에 투자하시면 돼요.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수년가법이 좋은 이유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잘 보시고, 수년가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쓴다? 요구수익률을 쓰는데 요구수익률로 재투자하는 게 좋아요. 원래 좋아요. 두 번째, 수년가법은 부의 극대화가 됩니다. 수년가법은 합하는 게 됩니다. 수년가법은 언제나 투자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년가법이 내부수익률법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우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년가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자,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세요. 자꾸 눈 뜨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자,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습니다. 수년가법은 영어로 Net Present Value라고 해서 NPV라고 합니다. 내부수익률법은 IRR이라고 하고 수익성 지수법은 PI라고 합니다. 입에서 추를 뺀 다음에 0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되는 게 수년가법이고요. 입과 추를 같게 만듭니다.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다음에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되는 게 내부수익률법이에요. 자, 나눈 값으로 얘기할 때는 뭐로 나눈다고요? 입을 출로 나눈 값 기억납니까? 하지만 대안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에 대한? 출에 대한 뭐요? 입. 1보다 클 때 투자가 채택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자 그랬습니다. 수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하지만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는 뭘 사용한다? 요구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내부수익률은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지만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는 내부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수익성 지수법은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사용한다?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수년가법 가보겠습니다. 수년가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구수익률로 할인해 줘야 됩니다.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입에서 추를 빼는 겁니다. 빼는 겁니다.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0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한 장을 넘겨볼까요? 2, 7, 6으로 갑니다.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사용한다 그랬죠? 아까 요구수익률. 합산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부의 극대화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래서 수년가법이 좀 더 선호되는 방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천천히 대답합시다.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같게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근데 얘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사용한다 그랬어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 표현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얘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합산하는 거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부의 극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지출이 이루어지면 뭐가 존재할 수 있는데?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면 투자 판단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표가 아까 제가 판세했던 표입니다. 자, 일로 올게요. 자, 수년가법은 자 가자 이제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쓰지만 요구 수익률을 쓰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쓴다. 수년가법은 부의 극대화 되는데 내부 수익률법 안 된다. 수년가법은 합산이 되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안 된다. 수년가법은 투자 판단이 가능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가 나와버리면 뭐하다? 불가능하다. 독립적인 투자일 때는 결과치가 반드시 동일하다. 맞아요?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결과치가 뭐 할 수도 있지만 동일할 수도 있지만 상반될 수도 있다. 상반될 때는 무슨 법이 좀 더 합리적이다? 수년가법이 우월하고 더 선호되는 방법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익성 지수법은 한 번만 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수익성 지수법 위에 뭐 쓰고 밑에 뭐 쓴다? 위에 입 쓰고 밑에 출 쓴다. 나눌 때는 뭐로 나눈 값? 입을 출로 나눈 값. 대안이란 말을 쓸 때는 출에 대한 입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눈 값은 입을 출로 나눈 값 하시면 되고요. 대안이란 말을 쓸 때는 출에 대한 입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습니다만 계산 문제 하나만 풀겠습니다. 계산 문제 279로 가요. 자, 계산 문제 279로 가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기간은 무조건 1년이에요. 몇 년? 1년. 그래서 이게 할인율만 잘 보시면 돼요. 할인율이 5%면 앞에 1 플러스가 있으니까 1.05로 할인해주고 할인율이 10%일 때는 1.1로 할인해주고 할인율이 7%일 때는 1.07로 할인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만 물어요. 다른 건 안 물어요. 뭐만 묻는다고요? 수년가랑 수익성 지수만 묻습니다. 빼는 게 무슨 법이고요? 수년가법이고 나누는 건요.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자, 잘 보세요. 출이 얼마예요? 출이? 3,800, 1,250, 1,800. 맞아요? 출은요. 할인하면 안 돼요. 언제 나갔으니까? 1월 1일 현재 나갔으니까. 자, 보세요. 초기에 지출했잖아요. 근데 1년 후에 10월 31일에 뭐가 발생했냐면 6825, 2940, 4725라는 입이 발생합니다. 근데 얘는요. 할인해 줘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된다고요? 할인. 할인율이 몇 프로라서? 5%라서 나누기 1.05로 할인해 줘야 되는데 잠깐 계산기 꺼내 보실래요? 자, 여기 계산기 AC 눌러봐요. AC 눌렀어요? AC 눌렀으면 6825 나누기 1.05는 때리세요. 6825 나누기 1.05는. 자, 6825 나누기 1.05는 때리시니까 계산기에 6,500이 떠야 안 떠요? 떠요? 네. 6,500이 지금 떠 있잖아, 그지? 그 위에다 써야 돼, 그 위에다가. 2940는만 쳐봐. 2940는. 뭐만 친다고? 2940는만 치라니까. 자, 2940는만 치니까 계산기 얼마가 떠요? 2800이 뜨죠. 2800 위에다 쳐야 돼요. 2800 위에다가. 4725는만 쳐.
4725는만 쳤어? 계산기 얼마 떠요? 4,500이 뜹니다. 다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숫자 나누기 1.05는 숫자 나누기 1.05는 숫자 나누기 1.05는 해서 1.05를 3번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계산기가 엄청 똑똑해요, 여러분들. 숫자 나누기 1.05는 하는 순간 계산기가 어떻게 벌써 인식을 해버리냐면 우리 주인님이 어떤 숫자를 1.0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가 벌써 입력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나누기 1.05는 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 는만 눌러도 지가 알아서 1.0으로 나눠줍니다. 뭔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AC 6825 나누기 1.05는 하면 6500 나온다 그랬잖아. 거기다가 그냥 뭐만 한다고요? 2940는 그리고 얼마? 4725는. 그러면 요 숫자에서 앞에 숫자 뺍니다. 6500에서 3800 빼면 순역가는 2700. 2800에서 1250 빼면 1550. 4500에서 1800 빼면 순역가는 2700이 되고요. 수익성 지수는 나눠주는 거예요. 6500에서 3800 나누면 1.71, 2800에서 1250 나눠주면 2.24, 4500에서 1800 나누면 2.5가 됩니다. 만약에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요거는 1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1분 가까이에서 해결을 하신다면요, 남들보다 반드시 2.5점이 나옵니다. 반드시. 대신에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자, 숫자가 시험에 딱 뜨면요, 앞에 숫자는 냅둔다라는 느낌. 앞에 숫자만 한다? 냅둔다. 뒤에 숫자만 한다? 할인한다. 5%면 뭐로? 나누기 1.05, 7%면 나누기 1.07, 10%면 나누기 1.1. 대신에 여기서도 계산기 조작을 할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숫자 나누기 1.05는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하기로? 숫자는만. 숫자는. 그러니까 할인하는 값이 3개 뜨겠지. 거기서 앞에 거 빼주면 뭐가 되고? 순영가. 앞에 거 나눠주면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 이게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뭐하고? 냅두고. 출은 냅둬요. 출 냅둬요. 이분요. 할인해요. 할인하는 값에서 앞에 거 빼면 뭐가 되고요? 순영가. 앞에 거 나눠주면 뭐가 된다고요? 수익성 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학개론에서 75점, 80점 맞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거 시험장 가시는 길 챙겨가세요. 실험 말고. 여러분 개론 고득점 하고 싶으세요? 챙겨가세요. 챙겨가세요. 고득점 원하세요? 챙겨가세요. 앞에 거 납두고 뒤에 거 할인해서 앞에 거 빼주면 순영가, 나눠주면 수익성 지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산기 조작이 좀 서툴러서 빨리 못 풀겠지만요, 쉬는 시간에 이거 한번 싹 지우고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어림셈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